안녕하세요. 드디어 간호사 국가고시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되고 하실 텐데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저하고 특히 기본 간호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서가 1, 2권, 2권으로 나와 있고, 자, 간호사 국가고시 모의고사가 7회차 분량에 거쳐서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차별로 전체 국가고시를 다 볼 수 있는 게 7회가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출제된 이제 국가고시 문제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수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7일의 전략으로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7일에 끝낼 수도 있고요. 이건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회차 정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이제 기본 간호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그거부터 전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8개 과목을 3교시에 거쳐서 시험을 봅니다. 그죠? 총 295문제를 다 맞으면 합격이시지만, 작년 62회 수석 합격한 분의 점수를 봤더니 283점이더라고요. 12개가 틀렸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능도 만점자가 나오는데 간호사 국가고시는 만점은 그만큼 힘든가 봅니다. 그렇게 고득점은 힘들지만 탈락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24,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면 거의 800명 정도가 이제 불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800명에 여러분이 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 8개 과목 295점을 다 맞으시면 좋겠지만 177점 이상이면 전체 60점 이상으로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불합격이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기본간호학과 보건의학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꽈락의 기준도 낮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본간호학은 최근에 좀 쉽게 출제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넘겼다가는 또 꽈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 오히려 기본간호학은 좀더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서 다 맞고 가시는 게 전체 평균의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간호학은 다 맞자 이렇게. 자, 그럼 최근의 합격률과 평균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2년 그 62회 간호사 국가고시를 한번 보면은요, 96.6%예요. 아까 제가 뭐 24,000명 정도 응시를 하면 한 800명 정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96.6%일 때고요. 그 전해에는 94.8%거든요.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뭐 그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94.8%로 떨어지면 거의 400명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률이 비슷하지만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그만큼 불합격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좀 더 위기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올해에도 저렇게 이 합격률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확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합격률에 가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뭐 붙지 않겠어? 이렇게 갔다가는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불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도 긴장하시겠지만 좀 더 긴장의 끈을 조이시고요. 이제 열심히 하셔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기본 간호학의 난이도와 뭐 변별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난이도라는 거는 응시자 전원이 맞추면 정답률이 100이 되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난이도가 낮은 거죠.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62회에서 기본 간호학의 난이도는 87.9입니다. 100명 중에 87.9니까 88명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기본 간호학의 난이도는 낮은 편입니다. 쉬운 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점을 올리기 위해서 좀 담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담아줄 수 있느냐?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담아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분야별로 기본 간호학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6개의 큰 분야로 나뉘죠. 산소화 요구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영양 파트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배설 파트에서 4개, 활동과 운동 요구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안위에서는 수면, 체온, 임종에서 각각 1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전 요구는 우리가 낙상, 감염, 투약, 욕창 이렇게 4파트로 나눠볼 수 있고요. 크게. 자, 낙상에서 2문제, 감염에서 4문제, 투약에서 5문제, 욕창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간호학을 여러분들이 학부 때 공부를 해보시면 두꺼운 2개의 책에다가 실기까지 3개의 책 정도가 아마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굉장히 축약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분야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 위주로만 하셔도 충분히 다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산소화 요구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살펴봤더니 먼저 바이탈 사인. 자,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핵심 기본 간호술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뭐 자세는 어떻게 하고 혈압을 잴 때는 뭐 팔을 어떻게 손바닥 위로 올라오게 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자, 그런 기본 개념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혈압이 어떨 때 낮게 측정되고 높게 측정되는지, 커프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호흡수나 맥박수가 어떨 때 증가되고 어떨 때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션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죠. 핵심 기본 간호술에. 먼저 이제 압력은 어떻게 성인이냐 소아냐 영하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석션 팁과 노멀 셀라인은 이제 석션 할 때마다 이제 바꿔야 돼서 melvin 장갑 착용해야 된다. 석션 팁이 들어갈 때는 압력이 걸리지 않게 손가락을 떼야 되고,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압력이 걸리게 손가락을 막는데 그때부터는 카테터를 돌리면서 꺼내서 그 점막 손상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기관 절개관은 어떻게 간호를 하는지 Y자 거즈를 끼워주고 매일 드레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관을 꺼내서 매일 세척을 하고 새로 멜균을 한 다음에 껴줘야 되죠.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서 어디까지 떠올라오는지를 인디케이터로 표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면서 이제 심호흡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 강화 폐활량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흉부 물리요법은 이제 체위 배액이나 그리고 이제 그 타진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부위에는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진동법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제 기침이나 호흡법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죠? 자, 호흡을 할 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 호흡을 하는 거고요. 코로 들이쉬고 입술을 오 하고 조금 열면서 휘 하고 길게 내뱉는 방법이죠, 그죠? 기도의 저항을 높여서 이 폐허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호흡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환자들이 호흡이 얕아지고 기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호흡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 폐활량계도 사용을 하고, 기침을 할 때는 복부를 수술 부위를 지지를 하고 기침을 하게 하는 그 기침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투여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산소 투여 체계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낮은 농도의 산소를 줄 때는 비강 캐뉼라를 사용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심플 마스크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6리터 이하의 산소라면 비강 캐뉼라를 적용하겠지만 그거보다 좀 높아지면 심플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자발 호흡을 하는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산소를 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비제온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COPD 환자처럼 이제 그 특정한 농도를 정확하게 공급해야 된다면 이제 벤츄리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 어떤 산소 공급 체계를 고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각각 장단점, 뭐 산소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산소화 요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양 요구에서는 일단 INO, 섭취 배설량을 측정을 할 때 섭취량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배설량에는 어떤 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무엇을 줬을 때 계산해서 이 환자의 오늘 섭취량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위관 영양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먼저 L튜브를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L튜브를 삽입하고 나서 이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이 튜브가 윗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위관 영양을 할 때 영양액을 주입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양액 주입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꼭 이런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식사를 할 때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연식이나 뭐 유동식 같은 경우에 어떤 식사를 보고 이걸 연식, 유동식이라고 하는지, 어떨 때 이런 그 식사를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봅니다. 이제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뭐 키와 체중을 이용해서 표준 체중을 이용하는 비만도도 있고요. 체질량 지수라는 것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거예요.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거. 그리고 혹은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피부 두께, 피부 주름 두께, 칼리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허리 둘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비만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게 영양 파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배설 요구에서는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배뇨 둘, 배변 둘 이렇게 나눠서 나오긴 하는데 이제 크게 상관없이 보통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이때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정상 배변, 배뇨 기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배변, 배뇨 하는데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변 검사, 소변 검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소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대변 검사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폴리카테타나 넬라톤 카테타리제이션을 할 때 우리가 무균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 단순도뇨, 어떨 때 유치도뇨를 해야 되는지 목적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방광 세척, 블래더 이리게이션에 대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장, 자, 관장, 에네마의 종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을 때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하제를 투여하거나 관장을 할 수도 있죠. 자, 하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하제의 종류별로 작용 기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런 같은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과 운동 요구 파트죠. 여기에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활동과 운동 요구에서는 이제 부동,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간호중재가 필요한지, 그럼 반대로 이제 운동의 영향,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체위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며 그 체위를 적용할 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눌리면 욕창이 발생하거나 이제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간호중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동법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지팡이나 목발을 이용을 해서 할 때 어떻게 높이를 결정을 하고 이제 걸을 때 뭐부터 나가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죠?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 자, 팔꿈치에서는 굴곡, 신전, 회외, 회내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깨 관절의 경우에 굴곡이라는 건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게 굴곡이죠. 다시 밑으로 내리는 게 신전입니다. 그죠? 뒤로 넘어가면 과신전에 해당이 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정상적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 역학이 빠졌네요. 그죠? 신체 역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자나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 이제 간호사의 어떤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 몸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기저면은 넓게, 무게 중심은 기저면과 가깝게, 그죠? 허리를 구부리면 절대 안 되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이제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신체 역학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안위 요구죠. 안위 요구. 안위 요구는 수면, 체온, 사후 변화, 임종 간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자, 수면에서는 정상 수면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 단계별로 어떤 생리적 작용이 있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뭐 그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년도에는 수면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62회에서는 그 의치 관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가끔 이렇게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치는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그 다음 체온. 자, 체온은 발열의 단계를 알아야 되죠. 오한기, 고열기, 해열기. 각각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과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간호중재를 해 주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거와 함께 우리가 핫백 혹은 아이스백을 적용할 수 있죠. 어떨 때 적용을 해야 되며 이 핫백과 아이스백은 어떤 생리적 작용,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 간호에 대해서는 이제 DNR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종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임종을 앞둔 환자를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임종 이후에 이 환자를 어떻게 이제 그 사후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죠? 뭐 그 사후 강직이나 사후 시반이나 뭐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안전요구 파트예요. 자, 안전요구 파트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낙상과 그다음 감염, 투약, 욕창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볼 수 있고 가장 먼저 이제 낙상에 대해서 두 문항씩 꼭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문항에는 이제 억제대에 대한 것들을 꼭 물어보더라고요. 억제대 이제 우리가 그 레스트레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 억제대를 적용을 하는 뭐 기준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뭐 기본이 되는 게 낙상 예방을 위한 활동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감염 파트에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균술의 가장 기본적인 그 테크닉들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드레싱 세트를 펼 때, 캔을 열 때, 용액을 따루어 줄 때, 트랜스퍼 폴셉을 사용을 할 때, 그리고 뭐 손 씻기를 할 때, 장갑을 낄 때, 뭐 이루어지는 모든 그 테크닉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를 할 때 이제 격리실에 보호 장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어떤 격리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폐기물,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할지, 뭐 손상성 폐기물인지, 일반 의료 폐기물인지, 혈액 오염 폐기물인지 구별을 해서 버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처 치유 단계에 대해서 욕창 파트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그 감염 파트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상처 치유의 단계, 염증 단계부터 시작해서 조직 형성, 재형성 단계까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째 투약 파트. 투약 파트에서는 이제 5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약물의 용량이나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꼭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 계산 방법은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약어도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꼭 나오는 게 스킨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판독을 하는지, 양성, 음성, 그리고 그 트레이스가 나왔을 때 의향성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의향성 결과를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근육주사, 정맥주사를 할 때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거와 함께 피오 메디케이션이나 어떤 국소적 투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만약을 넣는다거나 연고를 발라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62회에서는 이제 약컵에 물약을 줬을 때 10ml를 줄 때 어떤 게 맞는 거냐 하는 그림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 욕창에서도 꼭
그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욕창의 단계를 꼭 물어봅니다. 자, 어떤 상황을 주고 이 환자는 욕창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단계를 일단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염에도 나왔었던 상처 치유 단계가 욕창 파트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처 치유 단계에서 이제 드레싱을 하죠. 드레싱을 할 때 어떤 그 재료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간호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아주 광범위한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달을 앞두고 먼저 기본서와 핵심 기본 간호수를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좀 안 된다 하는 파트를 찾아서 거기를 좀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7일 만에 끝내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직접 시험을 봐보는 겁니다. 자, 타이머를 국가고시 시간이랑 똑같이 맞춰 놓고요. 문제집을 펼쳐 놓고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답지에 옮겨 적는 연습을 하세요. 그 시간 동안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채점을 해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문제집 한 권 가지고 7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취약점을 좀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집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를 풀어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제집 하나를 가지고 풀고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 보고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집 하나로 굳이 막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체크를 하면 다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틀렸던 문제를 그 다음에 맞출 수 있도록 자꾸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호사 국가고시 그 문제집에 저희가 이제 해설에 이 해설 방송을 안 들어도 푸실 수 있을 만큼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넣어 놨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본 강의에서 해설을 좀 더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